자,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부동산 금융론을 좀 하다 좀 말았습니다. 중간 좀 하다 말았는데, 그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는 얘기는 돈을 한번 빌려주고 나면 20년, 30년 동안 받을 돈이죠. 근데 요거를 누구한테 바로 팔아치우면 바로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또다시 또 다른 소비자한테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뭐 신한은행 이러한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주택 소비자들,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딱 빌려주게 되면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당연히 원금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원리금 수취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민법에 따르면 이거를 채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한테 이 권리를요, 채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 있죠, 이걸 팔아서 남들보다는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요 저당권,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저당권이란 이 두 가지의 권리가 생기는데, 어쨌거나 100억을 예금 봐서 어떤 신도 시점에서 100명한테 1억씩 딱 빌려주고 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한번 빌려주고 나면 20년, 30년에 걸쳐서 회수하는데, 정책금융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는 뭐 1억씩 예금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돈이 똑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제 기관 투자자가 있는데, 이거 그야말로 기관 성격의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 생명보험사라든가 아니면 미래에셋 아니면 하나투자증권과 같은 어떤 투자 신탁사들, 그 다음에 연기금이라든가 리츠회사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관 투자자인데, 얘네들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근데 반드시 주식에 투자하라 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돈 될 만한 거 다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한테 이 권리를 팔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팔아보자. 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보자. 그러면 얘들이 만약에 사줄 수만 있다면 이 돈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소비자한테 또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원리금 수권과 저당권 생기네요. 그럼 이 권리 또 파는 겁니다. 그러면 또 돈이 생기죠. 그러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권 저당권 생기죠. 그러면 이 권리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이 생기죠. 그럼 또 빌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한정된 자원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줬다는 얘기죠. 왜 안 사주냐면 항상 이 내용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금융기관이 난데 내가 얘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겼다고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겼죠. 그래서 이 권리를 모조리 얘들한테 팔아치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으면 돈 받을 권리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와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죠. 여기다 이제 돈을 빌려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 예컨대 자,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길래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얘한테 팔아치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원금이자를 갚는다 그러면 얘들은 수수료 떼고서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건 단기 대출이 아니라 장기 대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나중에 한 20년 동안 빌려줬는데 한 4년 정도 지났더니 옆에 장래시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담보가치가 폭락할 수 있죠. 그래도 자, 회사를 잘 다니면 상관없는데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 돈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경매 처분해서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담보가치가 폭락했으니까 매각 대금이 3천만 원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3천만 원 회수했죠. 그러면 3천만 원에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손해날 체유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실익이 없었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IMF에서 이제 IMF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알아볼 건데, 일단 큰 흐름을,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IMF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기업들 간에는 거의 무슨 거래라고요? 외상 거래였었습니다. 외상.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한테 외상으로 판다. 그러면 외상값 받을 게 있네요. 외상값. 자, 근데 얘가 그러는 겁니다. 너 뭐 믿고 외상으로 파냐 그랬더니 얘가 뭐 종이에다 한 장 써준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어음이라 하는데, 어음은
자, 때로는요, 자기도 회수를 못하면 못 갚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회수를 못하는 바람에 못 갚는 바람에 처벌하기도 애매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거나 B는 또 C라는 기업한테 이제 외상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얘도 외상값 받을 게 있네요. 자, C는요, 대기업들한테 외상으로 파는 거죠. 그럼 외상값 받을 게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이제 하청기업이 되고 이게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97년 1월 달부터 한보철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한보철강이 구성하는 한보철강의 하청업체가 4,000개가 넘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너지니까 얘가 이제 여기 갚을 돈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고 얘도 회수를 못하니까 갚을 돈이 없는 거죠. 또 얘도 회수를 못하니까 갚을 돈이 없게 되네요. 이런 거를 연쇄부도다 이렇게 합니다. 연쇄부도. 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쌍방울이라든가 혜태라든가 산미라든가 한신공영, 진도, 진로, 뉴코아, 무슨 대우 할 것 없이 기아자동차 이런 데는 거의 하청업체가 5,000개가 넘어왔습니다. 줄줄이 부도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98년도 1월 달에는 하루에 중소기업이 100개 이상 막 부도 나고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자, 근데 얘네들도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생산활동하겠죠. 이렇게. 근데 애들도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은행 돈도 못 갚게 되는 겁니다. 은행 돈을 못 갚고. 은행은 또 땅 팔아서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겠죠. 주로 이제 우리 같은 소비의 주체를 가게라고 할게요. 자, 가게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서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은행도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가게로부터 빌린 돈들, 그 돈도 예금자 돈도 못 돌려주게 된 거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29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예금자들의 돈도 못 돌려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갚아 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외채도 만기가 도래한 것도 막 2천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 해결해야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MF로부터 돈을 굴욕적으로 이제 돈을 빌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일단은 그 만기가 도래했던 2천억 달러를 이제 돌려 막은 겁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한시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예금자들은 또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부실했던 기업들이 은행들이 이제 제일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당시 서울은행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그 조흥은행 이런 데가 있었고 우리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대표적으로 아주 예금자들의 돈도 못 돌려주는 이러한 부실했던 은행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그냥 대기업 하면 그냥 무조건 빌려줬던 겁니다.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100억 빌려달라면 200억 빌려주고 막 이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무너지니까 그냥 얘들도 이제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예금자 돈도 못 돌려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이 돈을 채워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채워주고 났더니 이제 IMF의 돈도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도 회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뉴브릿지라는 그런 미국계 은행에다 팔았는데 얘들은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1조 정도의 차익을 남기면서 영국계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여기다 이제 넘긴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은행은 이제 하나은행에 매각했고 조흥은행은요 신한은행에 매각했고 그리고 이 우리은행이 이 넷 중에서 거의 그냥 손을 못 댔던 은행입니다. 거의. 자, 그래서 이거는 전신이 어디였냐면 옛날에 한일은행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이런 게 있었는데 얘들이 아주 엄청나게 부실했던 은행입니다. 거의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래서 얘들의 돈을 이제 막아주면서 평화은행이라는 거하고 세 개를 합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빛은행으로 바꿔놨다가 자, 지금은 이제 한빛 하니까 어감이 좀 안 좋죠. 그래도 빛투성인데 그래서 우리은행으로 바꿔놨는데 이 우리은행 자체는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무수히 많은 계속해서 이제 매각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계속 안 팔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은행입니다. 정부에서 최대 60%를 갖고 있는 이런 정부은행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해결했어요? 자, 일단은 예금자 돈도 돌려줬고 그리고 또한 자,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거 이따가 잠깐 할 건데 이런 비율을 만든 다음에 이런 기업은 죽이겠다. 이런 기업은 살리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도하에 어마어마한 구조 조정에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심장이 피를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는 피는 있는데 나갈 피가 없다든가 나갈 피는 있는데 들어오는 피가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장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당자 계정이라는데 여기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하는데
자, 지금 나갈 돈은 문장 많죠? 외상값도 달라고 하고, 빚쟁이들은 빚을 달라고 하고 난리인데,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살생부를 만들어서, 이런 기업은 좀 살리겠다. 이런 기업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살짝 빌려주면 살아나는 겁니다. 돈을 안 빌려주면요, 바로 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구조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주택 경기도 최악이었기 때문에, 주택 경기를 잘 살려보겠다 하면서 주택 경기 살리려고 했고, 그리고 또한 주가는 5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다른 식으로 한번 살려보자. 자, 살리는 방법도 한번 광고해 봤는데, 자, 98년도에 자, 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기관들 보고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도록 했는데, 이건 이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거의 대부분은 서류상의 회사로 운영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자, 그러면 서류상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냥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들은 이제 금융기관들 뭐 이런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 이름이 뭐냐면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 이렇게 하면서 이런 회사 설립하도록 한 다음에 자, 얘네들 보고 돈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받을 거 있죠? 이걸 이런 데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자동차 대금 대신 내준 거 있죠? 요거 받을 것이면 다 여기다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카드론 같은 거 이런 데 다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 미수금 같은 거 다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뭐 부동산도 팔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얘네 다 팔게 되면, 얘 사준다면 이게 돈이 막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도 돈이 있어야 이거 사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구입한 채권을 그대로 넘긴 게 아니라 이걸 가공해 갖고 유가증권의 형태로 팔았던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asset backed securities에서 이걸 자산담보증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유가증권 액면가 10,000원짜리 형태로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가증권 형태로 팔게 되면 사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문제는 기관 투자자가 안 사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부는 대기업에서 받을 돈도 있을 텐데 어떤 대기업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하러 삽니까? 자기도 위험하게.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럼 은행 입장에서도 은행 대출 채권 같은 거 다 팔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ABS라는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이 제도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주택 경기가 최악이었었는데 주택 경기라도 잘 살려놓는다면 다른 경제가 좋아질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99년도에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명실공히 주택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자, 그래서 니네들 무조건 우리한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웬만하면 다 사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자금 이쪽으로 가겠네요. 그럼 이 돈을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원리금 주권 저당권 생기죠. 그럼 여기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이 생기죠. 또 빌려줄 수 있겠네. 얘들 계속 사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들도 돈 있어야 이제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려고 구입한 요 원리금 수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넘긴 게 아니라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요걸 가공해서 유가증권의 형태로 팔았다는 얘기죠. 액면가 1,000원짜리 그 채권의 형태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정도 이렇게 해서 요걸 뭐라 하냐면 MBS다 해서 모기지 백 시큐리티스에서 이걸요 저당 담보증권 이렇게 합니다. 자, 모기지라는 건 담보란 뜻입니다. 이게 담보를 기초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자, 얘하고는 다르게 얘는 지급 보증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급 보증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논리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금융위가 지금 난데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죠. 빌려주면 뭐가 생겼다고요? 원리금 주권 저당권 생겼죠. 그럼 이 권리를 모조리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기관 투자자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예컨대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길래 7천만 원 빌려줬죠.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내가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하고 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얘하고 얘는 더더욱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얘가 원금이자 갚는다. 그러면 넘기면 되는 거죠. 근데 얘도 그대로 다 넘기면 얘는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건 뗀 다음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돈을 넘기는데 어떻게 해요? MBS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좀 뺀 다음에 결국은 MBS를 파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데, 자, 그러니까 문제는 얘가 이제 돈을 못 갚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받을 권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는데, 자, 돈을 장래익 시장에 들어오는 바람에 경매 처분했는데 3천만 원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3천만 원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3천만 원 또 넘겨주려고 했더니 뭘 하겠다고요? 지급 보증해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공기업이 지급 보증해 주기로 했으니까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손해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 사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던 돈들이 주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IMF에서 벗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일조를 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1년, 2년, 3년 접어들면서 그냥 잠만 자 그러면 가격이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막 살려는 사람도 많고 대출도 많이 받고 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나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이런 제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을 뭐라 할까요?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 자체를 자주 물어보니까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저당의 유동화제도, 대출채권의 유동화제도, 저당권의 유동화제도, 저당의 대출의 유동화제도 일단 다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하게 하여 신용 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새롭게 돈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채권을 팔게 되면 바로 돈 생기죠. 이런 거를 새로운 신용을 창조한다 해줍니다. 새롭게 돈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자금의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자금을.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줄 밑에 보니까 맨 끝에 이론적으로는 무한정으로 대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무한정으로. 3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저당 시장은 이걸 2차 저당 시장이라는 겁니다. 2차 저당 시장은 해당 대출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을 얘기하는데, 해당 대출기관과 기관 투자자들,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거래 금액 자체가 보통 500억, 1000억 이렇게 거래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참여하기 좀 힘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2차 저당 시장은 해당 대출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그리고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얘와 얘는 아는 사이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렸으니까. 근데 얘와 얘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얘와 얘도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얘는 여기다 돈을 갚으면 되는 거고, 얘 못 갚으면 이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이다. 이게 바로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추가적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저당 시장의 구분이다 해서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이다. 그리고 이 금융기관 신한은행은 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지권 저당권 생기죠. 그럼 이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이자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다만 대출 자금이 부족할 때 이 권리를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번 보겠습니다. 1차 저당 대출자들, 요거를 1차 저당 대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를요 2차 저당 시장의 대출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자산의 집합 있죠. 자산 집합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 그때 이제 2차 저당 시장에 팔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저당 시장, 저당 대출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판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2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은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2차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 없다는 얘기죠. 얘와 얘네들하고는 직접적 관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2차 저당 대출기관들도 얘네들도 자 구입한 원리금수권과 저당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 생길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돈이 부족할 때 이거를 MBS형태로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2차 대출기관들도 저당의 패키지를 그러니까 여러 은행에서 긁어 모은 이러한 원리금수권과 저당권의 집합들을 저당 패키지 이렇게 합니다. 꾸러미 이렇게. 자 패키지를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 투자자한테 팔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미음본 볼게요. 미음본에 보면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가장 자 전제 조건은 뭐예요? 가장 전제 조건은 얘네들이 이걸 사줘야 되는 거죠. 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BS를 샀을 때의 얘들 저당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저당 수익률이 얘네들의 요구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요구 수익률보다는 클 때 이제 투자하려고 하겠죠. 크거나 같을 때. 근데 문제는 이 요구 수익률은 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 위험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위험이 커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구하는 수준도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지급 보증 해준다고 했으니까 위험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낮은데 은행 이자율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결국은 낮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이다 해서 자 2번 볼게요. 2번 일루에서는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 거기에 따라서 얘들이 사냐 안 사냐 결정되겠죠. 그래서 3번에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저당 담보증권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이런 문제가 또 하나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급 보증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밑에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서 자 자산 담보 증권은 요거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앞부분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97년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일반적인 은행들이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인 유동화 전문회사를 차리로 한 다음에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아니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각종 채권들 다 사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서 요걸 기초로 해서 ABS라는 걸 발행하도록 했는데 요거는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ABS다 해갖고 개요는 1998년도 9월 달에 공표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일반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각종 채권들 예를 들어서 외상값 받을 거 있다든가 미수금이라든가 대출채권, 신용카드론, 리스채권 등 각종 채권들 다 여기다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돈이 막 나가니까 경제가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기관 투자가 이거 안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ABS를. 그래서 어쨌거나 보유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 몇 장 넘길게요. 이번에는 223페이지 맨 아래 보시니까 저당 담보증권의 발행 효과 요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얘를 발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효과 요거는 거의 뭐 실패한 제도니까 이렇게 지워도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 순서는 달리합니다. 순서는 달리하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순서는 달리하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권 저당권 생기죠? 팔아치우면 돈이 생기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시중은행한테 그 대출을 좀 의뢰합니다. 의뢰하게 되면 얘들이 이 돈 가지고 돈 빌려주겠죠? 이렇게 이 빌려준 돈의 이름을 주택금융공사 공급 보금자리론 해줍니다. 보금자리론이다. 자, 이 보금자리론은 잠시 후에 하겠지만 어쨌거나 뭐 만기가 보통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정금리 형태입니다. 고정금리. 그 다음에 얘는 자, 그 보통 담보대출 비율이 70%까지 빌려주겠다. 이렇게.
어쨌거나 돈 빌려줬으니까 원리금, 수익금, 저당금 생겼죠. 그러면 요거를 그 전에 먼저 돈을 받았으니까 살짝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먼저 시작하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받기가, 주택 자금 대출 받기가 아주 쉬워졌네요. 왜냐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순서는 달리하도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니은번에 소자본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 이 70%나 빌려준다고 하니까 제1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은 돈으로도 이 제1금융권에서 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최대 대출 비율 자체가 얼마라고요? 70%까지 빌려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유동성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네요. 얘들은 이런 제도가 없다면 돈이 항상 똑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유동성 문제, 돈이 똑 떨어지는 위험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BIS 자기자본 비율, BIS라는 게 국제결제은행을 얘기합니다. 자,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얘기해갖고 얘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하냐면 자, 이 자기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건데 위험 가중 자산이 뭐냐? 이거는 행여나 혹시 못 받을지 모르는 자산들 있죠. 예를 들어서 외상가 같은 거 이거 혹시 못 받을지 모르는 거죠. 빌려줬다가 외상으로 팔았다가 아니면 빌려준 돈 같은 거 이거 혹시 못 받을지 모르는 거죠. 이런 걸요. 위험 가중 자산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순서는 달리하도 결과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면 위험 가중자산이 생기죠. 혹시 못 받을지 모르는 돈. 근데 이거를 바로 팔아치우고 하니까 얘들은 위험 가중자산이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줄어드니까 BIS 자기자본비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예전에 IMF 때라든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그 저축은행을 퇴출시키겠다. 5%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은 막 퇴출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이런 게 하나의 BIS 자기자본 비율인데 얘들은 금융기관은 자꾸 얘가 줄어드니까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투자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기관 투자자는 주로 이제 돈을 긁어 모아서 주식이라든가 단기 채권 이런 데만 투자했는데 지금은요 아주 고정금리로 20년, 30년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이런 채권이 생겼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번에 그다음에 니은번에 맨 끝에 보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정금리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투자자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기한 이상하게 생긴 이런 채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정책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택 보급률이 집 사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투자에서 이용으로 주택에 대한 사고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 좀 있는 사람만이 주택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거의 상당 낮은 이자로 돈 빌릴 수가 있으니까 누구라도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뭐 투기라든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이용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고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택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볼게요. 주택금융은 주택자금을 조성하기도 하고 자가주택 공급이 확대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주택소비금융은 아파트 구입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거 있죠. 이거를요 주택소비금융 해줍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주택소비금융이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3번 볼게요. LTV는 했었죠 한번. 자, LTV는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자, 그다음 DTI는요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거 맞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보겠습니다. 4번에 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게 틀렸네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시장, 요 시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1차 저당시장을 얘기합니다. 2차가 아니라 뭐라고요? 1차 저당시장. 네, 5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하여 자, 대출 직후에 원리금액의 상환액이 적다. 맞습니다. 대출 초기에 가장 많이 지불하는 게 원금 균등이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세 번째는요, 체증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리금 균등 분할이 원금 균등에 비하여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작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렇게 이 MBS에 좀 약간 여기서 까탈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조금 있다가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도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IMF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인데, 만약에 대기업들 망하려고 하는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 쓸데없이 갖고 있는 건물 같은 거, 본사 건물 같은 거, 20층, 50층짜리 건물들, 이런 거가 무슨 본사 건물이 이렇게 높은 게 뭐 필요합니까? 4개층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연쇄부도를 쫙쫙 막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모든 기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2천억짜리, 3천억짜리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펀드를 조성해서 자금을 긁어 모아서 이러한 법정 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그러니까 망하려고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들의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잠깐 알 다음에 2001년서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발효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거 이따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자, 지금부터 자, 약간 좀 까탈스러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론에서 제일 좀 까탈스러운 얘기인데, 자, 지금부터 MBS의 종류를 좀 알아볼 겁니다. MBS의 종류를 좀 알아볼 건데, 종류는 자, 종류를 얘기할 때는 자, 그러면 이 논리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금융기관, 신한은행, 얘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하는 일은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얘네들은 돈 가지고 빌려준 다음에 대출만 대행해주고 얘들은 스스로 챙기고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 대신만 해주는 겁니다. 얘들 대신 해주고 수수료만 챙기고 넘겨주는 겁니다. 들어온 돈을 수수료 챙기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은 금융공사의 뭐가요? 시다발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꼬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공사가 하는 일을, 금융공사는 전국에 지정 같은 거 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좀 확대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중은행은 금융공사 하는 일을 대신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자, 주택 소비자, 그 다음에 MBS의 발행자인 금융공사. 금융공사가 하는 일을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대신해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데 대부분 누가요? 기관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크게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조. 자, 구조 자체가 이게 MBS 종류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크게 이제 MPTS다 해주는데 이거는요, MBB다. 그리고 얘는요, MPTB 이렇게 되는데, 자, 얘네들은 이제 교재마다 번역을 좀 달리합니다. 달리하니까 그냥 얘는 이체 증권 정도, 얘는요 저당 채권, 그 다음에 얘는요 지불 이체 채권, 이 정도만 하고 영어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어떤 책이든 똑같기 때문에 영어로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주택 소비자, MBS의 발행자, 얘는 어떻게 됐다고요? 투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 MBS의 발행자, 얘는요, 투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소비자, MBS의 발행자, 얘는요,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얘들이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긴다고요? 원리금치권 저당권 생기죠. 이 권리를 어떤 시로 이전할 것인가, 이렇게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권리를, 대출과 관련된 권리를 어떤 시로 팔아칠 건가 하는 얘기죠. 여기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먼저 MPTS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권 저당권 생겼죠? 그럼 이걸 모조리 얘한테 팔아치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죠. 그러니까 자, 원리금 수취권과 그 다음에 저당권을 완전히 누구한테 팔아치웠다고요? 투자자한테 팔아치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얘가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겼다고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이 생겼는데 이 모든 권리를 돈 받고 더 팔아치웠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빠지겠다 아닙니다. 쏙 빠지겠다. 근데 문제는 나는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랑 모르는 사이죠. 그래서 나는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네, 근데 자 근데 문제는 얘는 자, 이 단기 대출에 장기 대출이고 고정금리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 MBS를 종류를 얘기할 때는 요 지급 보증 요거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만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금융공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일반 사기업들이 합니다. 프레디맥이라든가 페니웨이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그냥 지급보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파는 겁니다.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MBS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지급보증 이런 거는 없다. 이 가정하고 자, 요거는 이제 근데 문제는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라고요. 고정금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해갖고 7%로 해서 빌려줬는데 자, 빌려줬죠. 근데 나중에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5%로 하락했다. 그러면 돈 빌려간 자 입장에서는 자,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더니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을 빌려간 자 입장에서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리긴 했는데 지금 당장 다른 은행에서 빌리면요 5%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죠. 에라 부르겠다. 이 조기에 상환하려고 하겠네요. 다른 은행에서 돈 빌려서 갚으려고 하겠죠. 그럼 조기 상환하죠. 그럼 얘는 들어온 돈을 전달만 해주면 된다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얘한테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0년, 30년 동안 안전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여기다 투자했더니 얼마 있다 갚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조기 상환 위험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조기 상환 위험 이런 거를 그대로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투자자. 이번에는 거꾸로 보겠습니다. 자,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이번에는 9%로 올랐다 쳐볼게요. 한 3년 지났더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려주긴 했는데 지금 당장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얼마라고요? 9%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7%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은행이 혈이 받네요. 은행. 자, 그러면 자, 이 고정금리 형태로 빌려주는 은행들은 죽수가 안 자는 겁니다. 어쨌거나 9%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 받았죠. 그죠? 그러면 얘들은 손해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손해보는 겁니다. 이걸 예전에 이자율 위험이라 한다고 했죠. 이런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들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이번엔 다시 올게요. 이번에는 자, 이 7천만 원,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길래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한 5년 정도 지났더니 장래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담보가치가 폭락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도 돈을 잘 갚는다면 상관없는데 못 갚으면 결국은 경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이 3천만 원 들어왔다 쳐볼게요. 그럼 얘는 들어온 돈을 그냥 넘겨주면 된다고 했죠. 원리금 저당권이 뭐냐면 부동산을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걸 다 누가 갖고 있어요? 기관투자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요?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얘한테 그대로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채무 불이행이다 이 말입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 이것도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상당히 이렇게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험이 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안 살려고 했던 겁니다. 안 살려고.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MBB입니다. MBB. 얘는 이렇게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 발행자한테 돈 빌려줬죠. 그럼 뭐가 생겼다고요? 원리금치권 저당권 생겼죠. 그러면 이 모든 권리를 담보대출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어차피 나중에 소비자한테 받을 돈이죠. 이 받을 돈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그러니까 발행자가 담보대출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비자한테 받을 돈이라든가 부동산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권리, 이걸요, 저당권, 이런 걸 전부 다, 자, 이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어차피 소비자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받을 돈 있는 거죠. 요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새로운 회사채 내에는 투자자들은 콜 방어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콜 방어권이 뭐냐면, 자, 조기 상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기 상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7천만 원 빌려줬죠?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 다 얘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할게요. 일단, 돈을 빌려줬죠? 그럼 7천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자, 문제는, 자, 고정금리가 몇 %라고요? 7%인데,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5% 하락했다 쳐볼게요. 그러면, 어쨌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기에 상환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조기 상환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넘겨주려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요? 나 조기 상환 안 받겠다. 노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조기 상환 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대로 20년, 30년 동안 계속 원금 유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기 상환 위험이라든가 이자율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이라든가 이자율 위험 이런 걸 다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부담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발행자가 부담한다. 자, 이번에는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7천만 원 빌려줬는데 자, 경매 처분했더니 3천만 원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3천만 원 들어왔는데 자, 요거를 넘겨주려고 했더니 얘가 그러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담보대출은 네가 해준 거고 나는 새로운 회사채대로 전액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도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이것도 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 이것도 누가 부담한다고요? 발행자가 부담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네요. 위험이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하고 얘 같은 건 뭐라고요? 발행자가 다 부담하니까 자, 안 되겠다. 이거를 위험을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쪼개 가질 수 있는 MBS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MPTV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자, 발행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경매 처분에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들어온 돈을 받을 권리, 이걸요,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겁니다.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투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좀 권리를 나눠 갖는 겁니다. 나눠 갖게 되면 항상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요 칸이 제일 중요한 칸입니다. 요것만 잘 하시면 항상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채무 불이행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위도 누가 부담한다고요? 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발행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자, 이 조기 상환 위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자율 위험 이런 것들은 항상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 있죠? 요 자가 부담한다. 얘는 그럼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투자자.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그러니까 얘보다는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얘보다는 크지만 그래서 위험이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이 중간 정도. 그럼 항상 이자율은 위험에 따라서 적용되는 겁니다. 위험에 비례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가장 셋 중에서 높다. 그래서 위험은 높지만 수익률은 높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얘는 가장 낮다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자율은 항상 중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경매 처분에서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는 1천만 원 다 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받을 채권액을 전액을 다 발행했다가는 못 줄 돈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소비자한테 받을 돈입니다. 받을 돈인데 이거를 전액을 다 발행했다가는 못 줄 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만큼만 발행해야 됩니다. 요만큼만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 정도는 남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한테 받을 돈 전체 중에 이만큼은 발행하지 않고 남겨놓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요, 초과 담보다 이렇게 합니다. 초과 담보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위험을 발행자 부담하기 때문에 초과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초과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발행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자, 그 3천만 원 써서 3천만 원 주면 되죠.
7천만 원 돈 7천만 원 주면 되고 그다음에 1,000원 들어와서 1,000원 주면 되죠. 그러니까 들어온 대로 전달만 해주면 되니까 얘는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전액을 다 발행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들어온 돈을 그대로 바로바로 이체하는 건 아니고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이체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얘는 보통 6개월 단위로 이체한다 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인데 이거는 투자자가 이제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주식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얘도 투자자가 다 부담하는 거니까 약간의 지분의 성격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지분형 MBS 이렇게 되게 합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지분형 MBS다. 이렇게 되게 합니다. 자, 지분의 성격이 있다 해줘야 되지 주식이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오리지널 채권형입니다. 예,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그래서 채권형 MB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좀 반반씩 섞어놨다 해서 이거를요 혼합형 MBS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합형 MBS.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IMF 초창기 때는 주로 이제 MBB 형태로 발행하다가 자, 근래 들어서는 거의 상당 부분은 CMO 형태로 발행합니다. CMO. 이걸요 다계층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고 하는데 얘는 발행 기존 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 CMO라고 하는데 CMO는 발행 기존 다 똑같습니다. 소비자, MBS의 발행자, 얘는요 투자자 이렇게. 그래서 자, 발행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고 저당권을 갖고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위험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그 다음에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으니까 얘한테는요 조기 상환위험, 이자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다 똑같은데 자, 어떤 식으로 발행하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MPTB 같은 경우는 미래 받을 채권액이 소비자한테 받을 돈 이만큼인데 요거를 보통 하나의 만기로 주로 발행합니다. 만기가 20년 하나의 만기로 발행하는데 얘는 한번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예, 소비자한테 받을 돈이 요건데 모저당 애초에 빌려준 돈당이 모저당 이렇게 해줄게요. 이제 요 빌려줬으니까 받을 돈이죠. 요걸 기초로 해서 자, 이 발행하는데 하나의 만기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기를 다 쪼개서 뭐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이렇게 20년 만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만기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상품으로 쪼개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TV가 하나의 종류라면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조금씩 모델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 이 더 잘 팔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만기가 작은 것부터 긴 것까지 하나하나 상품을 트렌치라는 용어 쓸게요. 트렌치. 그래서 A 트렌치, B 트렌치, C 트렌치 이렇게 해서 Z 트렌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1년 만기에서 뭐 예를 들어 뭐 20만 명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얘가 원금 이자를 갚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먼저 주고 나머지 이자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Z 트렌치는 이자도 안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상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다 갚아 나갔다. 그럼 빠지겠죠? 만기가 짧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원금도 주고 이자도 주고 얘는 이자만 주고 얘는 이자도 안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또 빠져나가면 여기 얘한테 또 원금도 갚고 이자도 지불하고 나머지 이자만 지불하고 얘는 이자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럼 Z트렌치는 언제 주냐? Z트렌치는 매 만기에 자, 원금하기 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이게 운영상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원래는 조기 상환위험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투자자 부담하는데 원래는 조기 상환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만기를 긴 놈을 구입했다 쳐볼게요. 만기가 긴 놈을 구입하게 되면 얘는 조기 상환한다 하더라도 만기가 짧은 놈부터 채워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조기 상환위험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 부담하겠는데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기가 긴 놈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기까지 다 원금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콜 방어권이 있다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콜 방어가 가능한 꼴이 되는 겁니다. 만기가 길다면 조기 상환을 결국은요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긴 거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데 요걸 기초로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무리 없이 읽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뭐냐면 자, 요 칸이 제일 중요한 칸인데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이걸 다른 말로요 원금 손실 위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금 손실. 결국 원금은 손실나는 거죠. 이걸 원금
손실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을 다른 말로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저당권이 뭐라고요?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볼게요.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만기가 짧은 놈부터 긴 것까지 이자율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2번 볼게요.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서 MBB는 뭐라고요? 채권형 증권으로서 자,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과 담보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공한다 해줍니다. 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MPTS는 요걸 얘기합니다. MPTS는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요거는 MB에서 종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반 금융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금융 상식은 자, 우리 저번에 했는데 고정금리가 7%인데 그다음에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5% 하락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이 돈을 빌려간 자 입장에서는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갚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기 상환한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를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 하락 시에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라 금리 상승 시간이라 죄송합니다. 금리 하락 시에 금리 뭐라고요? 하락 시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금리 상승 시간이라 금리 하락 시에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소 좀 어렵지만 그래도 특히 요 칸을 잘 생각하시면서 너 도저히 힘들겠다. 그럴 경우는 원리금 수익권을 갖고 있는 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한다. 이자율 위험. 그다음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요. 채무 불이행 위험 같은 거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틀을 갖춘다면 자, 그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금융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